그럼 지금부터 BWB 2022 블록체인 위크인 부산 퍼스트 무버 스테이지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퍼스트 무버 스테이지 컨퍼런스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황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른 아침부터 행사장을 찾아주신 참관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 BWB 2022 행사는 작년 11월 첫 해로 개최된 NFT 부산 2021 행사보다 규모가 5배 이상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작년 코비드-19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참관객분들의 호응 덕에 규모가 커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컨퍼런스 무대가 총 3개로 구성되고 22개 세션에 100분이 넘는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분들이 총출동하여 무대를 빛내주신다고 하는데요. 3일간 펼쳐지는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전시, NFT 옥션까지 더 탄탄하게 돌아온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무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함께해 주신 12분의 연사분들은 그 어떤 무대보다도 더 알찬 내용으로 발표를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일차 컨퍼런스 일부 오전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블록체인 위크인 부산, 오늘의 첫 번째 컨퍼런스를 열어주실 분을 힘찬 박수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STO 세션으로 신앤김 LLC의 김주형 변호사님께서 가상자산 피해 사례와 보호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종의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가상자산 관련 피해 사례와 투자자 보호 방안입니다. 좀 행사의 성격에 좀 맞지 않게 좀 지루하거나 딱딱한 내용일 수 있는데,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 법률가로서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 및 실제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 사례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목차는 가상자산 개관, 가상자산 관련 범죄,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가상자산과 유사수신, 가상자산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의 분류,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대응, 투자자 보호 방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상자산의 개관입니다. 일단 용어 관련해서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등 여러 용어가 있지만 2020년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금법에서는 공식 용어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단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중앙은행이 필요 없고 모든 거래가 모두에게 공개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한 고도의 신뢰성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하였고, 분산 장부에서 공개된 암호키를 이용해 안전하게 거래하고 해시 함수를 이용해 손쉽게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에 따른 긍정적 전망도 있지만 동시에 익명성을 악용한 자금 세탁 및 탈세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긴 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통계에 따를 경우 작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가 55조 원이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는 1257개이며 일일 평균 거래 규모는 11조 원, 가상화폐 투자자는 558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법정 화폐로서 인정되느냐를 보았을 때 특검법상 화폐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긴 하지만 가치 변동성이 커서 화폐로 쓰이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도 읽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가상자산은 법정 화폐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긴 합니다.
다음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범죄의 특징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영역이자 향후 글로벌 통화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대중들의 기대감을 파고들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그 가치를 맹신하게 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대안으로 대거 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들었고 이미 코인 거래액은 코스피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와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가상자산 관련 법제가 미비해 불투명한 지하 거래가 많은 데다가 NFT 등 신종 기술이 출현하면서 가상자산의 범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도 보입니다. 또한 마약 범죄나 성매매, 음란물 관련 범죄에서는 가상자산이 범죄 수익 은닉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른바 N번방 사건 주범들이 범죄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가상자산 관련 범죄 현황인데, 제가 경찰청 통계를 가져왔는데 피해자 숫자로 보면 2017년 1317명에서 2018년 388명으로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작년에는 8891명으로 폭증했고, 피해 금액도 2017년 4674억에서 작년 기준 3조 1282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검거 인원수로도 보면 2017년에는 126명이었는데 작년에는 862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V글로벌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피해자가 7,226명이었고 피해액은 2조 2,400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계가 좀 크게 잡힌 경향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범죄의 유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상자산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로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범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방문판매법 위반죄 또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 등이 있는데, 신규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고 다단계 방식이나 유사수신의 형태로 돈을 편취하는 형태로서 전통적인 사기 다단계 범죄 아이템이 건강식품이나 이런 물품 등에서 가상자산으로 바뀐 형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범죄는 역시 사기 범죄로,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투자자를 모은 뒤 거래소에 상장 예정인 가상자산이 곧 폭등할 것이라고 속이거나 인허가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투자자를 속이고 구매 대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유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세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상자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해킹이나 악성 코드를 통해 개인이나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불법 탈취하는 유형인데,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나 업무방해죄, 사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 등이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거래소 한 곳도 핫월렛에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 약 350억 원을 도난당하는 등 건수는 많지 않지만 한 번 터지면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가상자산은 그 자체로 프로그램의 일종이며 전산망을 통해 거래되므로 핸드폰이나 PC, 노트북에 설치된 악성 코드로 피싱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개인키를 알아낸 뒤 가상자산 지갑 속 자산을 빼가는 수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상자산을 범죄 수익 은닉 수단으로 삼는 경우로 다크웹에서 마약이나 음란물을 판매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대금을 받는 범죄가 대표적입니다. 다음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입니다. 먼저 과연 가상자산이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표현할 때 금전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여러 법령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대법원에 따르면 금전이라 함은 유통되는 화폐, 즉 통화를 의미한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763조, 제394조에서 금전의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통화라고 못을 받고 있어 가상자산이 금전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2021 카불 668 결정에서 암호화폐는 금전이 아니라는 태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재물로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횡령죄에 대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그 요건으로 재물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고등법원 2020노 171 판결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한 것으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가상 자산을 보관하다가 횡령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근데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경우 배임죄는 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 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서 그 요건에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역시 우리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형법상 배임죄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여 역시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해야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역시 대법원은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 언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입니다. 이 범죄 관련 수사를 하거나 재판할 때 피해자의 손해액과 범죄자의 이득액을 우리나라 법정 통화로 환산하여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매우 크고 주식과 달리 다수의 거래소에서 유통되며 각 거래소마다 특정 시간의 거래 가액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정리된 바는 없지만, 하급심이지만 법원의 입장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사기죄 편취액 관련해서 가상화폐 당일 시세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최저가를 재산상의 이익으로 특정한 사례가 있고,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배임죄의 손해액 산정 관련하여 범행 당일 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특정한 바 있습니다. 아직 명확히 정리된 바가 없어서 여러 판결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중 과연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몰수란 범죄자가 범죄로 인한 이득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과 관련한 재산을 박탈하여 이를 국고에 기속시키는 형벌입니다. 가상자산이 몰수의 대상인지 관련하여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이 난 이후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검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피해 회복을 위해 가상자산이 범죄 수익인 경우에 피의자들의 거래소 계정에 대한 기소 전 몰수 보존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기소 전 몰수 보존이란 피의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 전 부동산 등 불법 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몰수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는 시일이 많이 소요돼서 그 사이 범죄자가 불법 취득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높으므로 사전적 피해 회복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는 중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세법상 가상자산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입니다.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가상자산의 평가 기준에 대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여기서 거래소는 현재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대 거래소입니다.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 기준일 전 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 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 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상자산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많이 되는
유사수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가 유사수신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일단 유사수신이란 뭐냐면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유사수신행위법상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또는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즉, 잘 아시다시피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돈을 받는 것, 그걸 유사수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대로 가상자산이 금전이나 법정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므로 현행 유사수신 행위법상 가상자산을 받는 것을 유사수신으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합니다. 한편 최근 떠들썩했던 루나 테라 사태를 보면 테라 생태계의 은행 역할을 하는 앵커 프로토콜은 테라를 구매해 앵커 프로토콜에 맡기면 이자를 주고 반대로 이자를 내고 테라를 빌려서 다른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했고, 맡길 때 이자는 연 20%, 빌릴 때 이자는 연 12%인 시스템이었는데 이른바 고리를 노린 투자 자금이 테라에 몰린 바 있습니다. 이때 연 20% 이자 지급을 약속한 앵커 프로토콜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 유사한 구조로 보이는데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테라를 조달했기 때문에 유사수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였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유사수신에 해당하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입니다. 한편 이 사기죄로 인정될 경우에 밝혀진 피해금만 범죄 수익금으로 인정돼서 몰수의 대상이 되는데, 유사수신 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피해 여부 불문하고 수신 금액 전체를 범죄 수익금으로 특정해서 몰수할 수 있다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피해 회복 관점에서 보더라도 유사수신으로 인정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가상자산을 받는 것을 유사수신으로 봐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이에 정치권에서는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도 유사수신을 보는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업비트 등 우리나라 주요 거래소에 맡겨놓은 예치금이 모두 불법 유사수신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 4대 거래소에 맡겨놓은 원화 예치금이 7조 6천억 원에 달한다는데,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의 해석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에 맡겨놓은 예치금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살펴본 가상자산 관련 범죄 유형 중 가장 많다고 말씀드린 가상자산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서는 가상자산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를 크게 가상자산 투자 빙자형, 거래소형, 투자 일임형, 사업 연계형, 채굴 프로그램 판매형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빙자형은 자체 개발한 가상자산이 상장 예정이라며 투자 시 원금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편취하는 수법이고, 가상자산이 상장되어 가격이 급등하였다며 허위의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현혹하거나 이보다 낮은 가격의 가상자산을 판매하므로 투자 직후부터 원금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광고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거래소형은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 투자 시 원금, 확정 수익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유치해 오는 경우 고액의 추천 수당을 지급한다며 유인하거나, 특근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동법에 따른 신고를 위해 회원, 거래량 확보 차원에서의 공격적 마케팅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특근법상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요건 등이 갖춰진 업체인 것처럼 설명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일임형은 카피 트레이딩, AI 자동 트레이딩 등 최신 기법으로 가상자산을 리스크 없이 거래하므로 투자금을 맡길 시 역시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며 자금을 모집합니다. 여기서 카피 트레이딩이란 특정 트레이더의 가상 매매에 따라 투자자도 실시간으로 동일한 주문, 즉 섀도우 주문을 집행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주로 투자 정보 단톡방이나
코인 리딩방에서 바람잡이를 동원해서 고수익을 인증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기망해서 모집하며 손실보장 계약 등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수수료를 후불로 줘도 된다는 등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도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업 연계형은 컨텐츠 판매 등 유망 사업을 추진 중이며 관련 컨텐츠 구매 등에 활용되는 가상자산 투자 시 사업 성장에 따른 이익 분배와 병행해서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현혹하는 경우로 게임, 방송 및 쇼핑몰 등 최신 유행 사업을 빙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즈니스와 가상자산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가상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을 강조합니다. 채굴 프로그램 판매형은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코인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이미 거래소에 상장하여 가격이 상승 중이라고 홍보하는 경우로 해당 코인을 채굴하여 거래소를 통해 판매 시 원금 보장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채굴 패키지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그래픽 카드 등 물건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반의 마이닝 웹 브라우저라고 홍보하여 허위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거나 특히 개인 투자자가 소액으로도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채굴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안 되는데? 예. 이제 실제 사례를 판결로 해서 밝혀진 실제 사례를 보면 일단 가상자산 투자 빙자형 첫 번째 허위의 전망을 제시하는 유형입니다. 기망 내용을 보면 AEM 코인도 비트코인과 같은 방식으로 블록체인 방식으로 채굴하고 있어 매우 안전하다. AEM 코인은 절대로 가치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니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라고 기망한 것이고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법으로 인정됐고 피해 규모는 86억입니다. 다음은 허위 특허를 제시하는 형으로 절대 해킹이 불가능한 전자보안 지갑이다. H 개발자가 개발한 T 한국형 블록체인은 126개국의 특허로 출원된 전문 기술이다 라고 기망해서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이 인정되었고 피해자 5,443명의 피해액은 212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판례들은 다 거짓말로 밝혀진 것들이고요. 실제 이런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은 뭐 사기를 인정 안 될 텐데 수사와 재판 결과로 다 허위로 밝혀진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사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빙자형 세 번째, 가격 방어를 보장한다는 유형입니다. 아이의 특징은 채굴권이 아이 보유자에게만 허용되고 하루 24시간 아이 보유량의 100%를 시간 제한 없이 채굴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포함 115%를 지급하고 하루 평단가 기준 고정적으로 채굴로만 15% 수익이 가능하다. 거래소 상장 후에는 회사 쪽 보유 코인 물량으로 가격 방어를 통해 최저 호가 10원을 보장합니다. 이런 기망을 한 것이고 사기로 인정되었고 피해액은 22억 5천만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허위로 담보가 있다고 제시하는 형으로 기망 내용을 보면 V의 가치는 단기간에 수배, 수십 배 이상 상승하고 X의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약 25배 무조건 상승하며 투자자들이 납입하는 돈은 모두 V 홍콩 본사로 송금되고 홍콩 본사는 투자 신탁 기금을 설립하여 신탁회사의 위 V 등 구입비를 예치 관리하여 매우 안전하다라고 기망한 것이고 사기와 방문 판매법 위반이 인정되었고 피해액은 66억이었습니다. 다음 투자 빙자형 허위 기술을 제시하는 유형입니다. 스위스에 설립한 H에서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P라는 국제 송금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중국 R은행과 실시간으로 국제 송금 네트워크 기술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필리핀 정부 카가얀 경제구역과 K코인 거래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영국 가상통화 전문은행인 S의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K코인의 이자를 준다. 이거 다 거짓말이고요. 이렇게 기망한 것이고 역시 사기로 인정되었고 피해액은 17억이었습니다. 다음은 거래소형 유형인데요. L거래소는 국내 최초의 블록체인 커뮤니티 기반의 수익 공유형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I를 거래 보유하는 것만으로 채굴을 하게 되고 거래소 수익을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돌려받게 되는 트레이딩 마이닝 방식의 수익 공유형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반의 커뮤니티에 결합된 혁신적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다 라고 기망한 것이고
피해는 22억 5천만 원으로 밝혔습니다. 다음 투자 1위명입니다. 로봇이 트레이딩 한다는 허위로 제시하는 것인데 파나마에 있는 땡땡 비트클럽 본사에 송금이 되고 본사에서는 A 봇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낸다. 로봇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나지 않는다 라고 기망한 것이고 피해금이 68억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 1위명 두 번째, AI가 트레이딩을 한다. 또 파나마가 등장하는데요. 파나마의 본사가 있는 F는 AI로 자동 트레이딩을 하여 전 세계 600개 거래소 중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제일 비싼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 라고 기망한 것이고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인정되었고 피해 규모는 10억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 1위명 세 번째, F는 전 세계 280개의 암호화 코인 회사 중 하나로 건설, 부동산, 금융 컨설팅 전문 회사로 전 세계 유통 가능한 가상화폐를 개발하여 전 세계 코인 거래 사이트를 현재 브라질과 필리핀에서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 코인이 3배수씩 분할 증식된다. 이런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모아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을 인정되었고 피해액은 29억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거에 속나하지만 이런 앞서 말씀드린 가상 자산에 대한 막연한 사람들의 기대를 파고들어서 사람들이 기망하는 수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 1위명 네 번째, 세계 최정상 기관 트레이더들을 활용한다는 유행으로 세계 16개국의 최정상 기관 트레이더들을 고용해서 가상화폐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홍콩에 있는 본사에서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여 투자자의 입출금을 관리하며 피고인이 G회사에 소속된 트레이더로 트레이딩 순위에서 1위를 한 탁월한 관리 능력을 보였다라고 기망한 유형으로 특경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 판매법 위반을 인정되었고 피해액은 276억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투자 1위명 다섯 번째, 코인 투자 전문가 행세하는 유형입니다. 블로그에 비트코인 관련 각종 정보를 게시하는 등 방식으로 마치 자신이 비트코인 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던 중 내 지인들도 다 샀다, 다단계를 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를 하라, 1,000만 원만 투자하면 비트코인 직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주고 5주에 비트코인 0.5개를 주고 2018년 6월부터는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1년 뒤 원금은 그대로 돌려주겠다 라고 기망한 유형으로 인정죄명은 특경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었고 피해액은 131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사업 연경인데 외국 회사를 연계한 유형입니다. 아토즈 토큰은 러시아에 있는 에너지 관련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로서 6억 개를 발행하여 이 중 1억 개를 판매 유통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채굴 중이다. 100일이면 원금이 회복되고 500일이면 원금의 5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자유방에 있는 토큰은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이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게 많이 활용되는 수법이고요. 인정죄명은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 판매법 위반, 피해액은 27억 5천만 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는데요. 자, 채굴 프로그램 판매형 두 번째입니다. 채굴 시스템을 렌탈한다고 기망하는 내용인데 C는 회원 채굴 방식이며 6개월 기간 동안 채굴 시스템을 렌탈하는데 6개월 동안 5분마다 채굴해서 C를 얻게 되고 5분에 50코인, 6개월에 259만 코인이 채굴된다고 기망한 내용으로 피해 금액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채굴 프로그램 판매명 마지막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채굴기를 수만 대 설치했다 이렇게 기망한 유형으로 피해 규모가 좀 큰데 1,527억이 피해액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대응입니다. 우선 업권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됩니다.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최초의 업권법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발행, 거래 지원 등 주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조만간 디지털 자산 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장 심사 기준, 유의 종목 지정, 불공정 거래 감시, 공시 체계, 투자자 보호 방안 등 가상 자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가상 자산 범죄를 규제하려면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실물 금융자산 거래 시스템에 준하게 투명화해 거래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세 조정 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 부정 거래 행위 금지,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등에 대해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입법리를 참고해서 가상자산 시장에 도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가상자산 범죄 대응 기관의 강화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 가상자산 단속국 NCET를 신설하였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가상자산 전담팀인 가상자산 개발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FBI 요원들에게 블록체인 분석이나 가상자산 압류 등 관련 업무를 교육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은 사이버 범죄 중점 수사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경찰은 사이버 범죄 수사대, 금융범죄 수사대,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대응 중인데, 현 정부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관련 부처인 가칭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을 예고했고, 수사기관과의 협업이 예상됩니다. 한편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추적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자금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법공조 시스템 개선도 절실합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의 일환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는 2019년 트래블 룰이라는 자금이동 규칙,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송금자 정보 기록 의무화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고, 우리나라는 특검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가상자산 수신자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고양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특정 세력의 시세 조작이나 불법 거래 등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거래소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폐지, 계약 중지, 해지,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약관 관리 등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와 병행하여 가상자산 실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도 실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투자자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참고하여 투자하는 것이 필요한데, 부산시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가상자산 거래소와 같이 공공기관에 준하는 신뢰도가 확보한 거래소의 상장 기준 및 거기에 상장된 가상자산을 참고해서 투자 시 중요한 판단 척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주영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가는 만큼 투자자 보호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다양한 피해 사례 위주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들어볼 수 있었던 좋은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 성숙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현실을 잘 담아낸 투자자 보호 정책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